오늘 주제는 오늘의 기후입니다. 오늘의 기후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알아보고 내일의 지구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무엇이고 어떤 요구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거고 네, 지금 우리는 몇 가지 장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후 상태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1.5도씨 의미 알고 계시죠? 1.5도씨는 2015년 파리 국제협약을 했죠.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협약을 맺기로 산업화 이후 1850년에서 1900년 뭐 이때부터 지금까지 평균 온도가 1.5도씨가 넘어가면 인간이 무언가 노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1.5도씨까지 상승한 걸 잡자라고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1.5도씨라고 그렇다고 괜찮고 살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1.1도씨 올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평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지금 지난 한 100년 동안에 1.1도씨가 오른 거고 수만 년 동안 올랐던 온도보다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 기온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미 작년에 이 1.5도씨를 넘지 말자고 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라는 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1.5도씨 이상 상승한 날이 86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10월까지니까는 그 다음 상황 모르겠어요. 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9월 같은 경우는 1.75도씨가 지금 올랐다라고 합니다. 1.5도씨라는 기준이 지금 깨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이고요. 저희가 1.5도씨 되기까지 뭐 몇 년이 남았다, 몇 년이 남았다 카운터를 했는데 올해는 5년 몇 개월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이게 이제 당겨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늦추자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하는 기후행동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끝났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또 마음 먹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을 하면 마음만 먹으면 저는 1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이렇게 그래프로 했고 색깔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900년도 0도에서 4도 맨 마지막에 이제 4도 상승이 됐을 경우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막 빨갛다 못해 까만색이죠. 이런 까만색이 되면서 평균 4도씨가 올랐을 텐데 저는 이제 1960년생이니까는 0도씨에서 태어나서 70대가 되면은 1.1도씨에서 1.5도씨 요 사이를 결국은 이제 20년대에 태어난다는 거는 우리의 뭐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손자들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기후변화의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집을 물려줄 게 아니라 이제 건강한 지구 물려주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데에서 한반도 침수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05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렇게 해안가들이 이제 그 침수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인천, 김포, 부산, 군산, 목포 등 해안 인접 도시, 내륙 지방인 평택과 익산 등도 그 영향권에 듭니다. 인천 굉장히 위험하고요. 거기 인천국제공항 잠기는 거, 김포도 그렇습니다. 일부가 물에 잠기고 서울도 한강변을 따라서 침수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양천구 목동이나 강서구 마곡동, 신도림동, 그리고 올림픽대로 같은 데가 이제 침수가 예상이 됐습니다. 어디든 피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내륙에 산다고 그럼 저 다른 데 해안가 다 저렇게 범람을 했는데 우리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피할 길은 없다. 다만 늦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만이 우리에게 선택권이 남아있다라고.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개인이 맨날 텀블러 갖고 다니고 이거 의미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 얘기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뭐도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각성된 소비자들이 있어야 기업을 바꾸고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흔히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고.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 선거판에서는 기후 유권자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다른 정당들은 엄청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녹색을 표방한 선거 공약이라든지 후보자라든지 잘 안 보여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녹색정의당인데 비례정당 프로테이지가 1%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유권자의 34.4%가 투표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이번 국회가 너무 중요한 게 2024년부터 28년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를 50%를 줄이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래야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을 하면서 우리가 1.5도씨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로드맵이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 4년 동안 기후 정책들을 법제화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굉장한 이제 기후 정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나의 한 표를 어디다가 투표할 건지도 많이 고민하시고 내가 투표하는 정당이라든지 후보자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당신이 말한 이 공약들 빈 공약이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질책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도 기후 유권자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별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층보다 60대 이상이 많이 나오더라. MBC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좋았던 시절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기후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더라고요. 젊은 층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요. 60대 이상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체감했던 경험치들로 인해서 기후 유권자 의식은 더 높더라라는 이런 통계치를 보면서 보기가 좀 끄덕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기후를 5글자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 말이 좋던데, 기후야 내가 변할게. 그러면 내가 변할게. 예. 5글자 한번 맞춰보게요. 이러면 나도 동참해. 나도 동참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자포자기중 막 이런 말 생각나요. 네, 좋습니다. 그것도 자기 심정이니까 자포자기중 뭐 이런 거. 정말 막막해? 정말 막막해. 좋습니다. 네. 남일 아닌데. 남일 아닌데. 좋습니다.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네, 좋습니다.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할래. 네, 피날레를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갑갑하고 다포자기하고 그러나 지금도 할례로 가는 이 과정에 오늘 강의 뒤로 갈수록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후를 의식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내일의 기후 의식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후의 우리가 입는 옷에 어떠한 기후적인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플라스틱 얘기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2위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우리가 입거나 먹거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서 좀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입는 옷의 합성 섬유가 대부분 석유로부터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다가 틀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저런 페트병이 되기도 하고 옷이 되기도 합니다. 천연 섬유를 입지 않는 한 면이라든지 인조라든지 또는 저런 이제 플라스틱을 다 걸치고 있어요. 아마 저도 지금 거의 속옷부터 해가지고 저런 플라스틱을 걸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10% 오염으로 20% 플라스틱의 35% 환경 오염 산업 세계 조금감 기억하세요. 소비의 부끄러움.
마지막 문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옷을 입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문구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어요? 저는 그 새로 사지 않고 중고 네. 마켓 있는 거랑 립 봄에 있는 거. 저도 중고를 많이 가거든요. 동네에 꽤 있어요. 또 안 그래서 입는 거 지역사회에 당근 마켓으로 또 팔기도 했어요. 네, 예, 당근마켓 예. 있고 의류 순환하는 앱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따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옷이 이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옷 얘기를 좀 이제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입는 옷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옷 안에 숨겨져 있는 노동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좀 아시면은 우리가 좀 더 옷 소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스트 패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층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걸 거예요. 자라라든지 H&M이라든지 이런 그 패스트 산업의 이제 대명사들이 있는데 되게 급성장을 했죠. 이 급성장 뒤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왼편은 2013년도에 이제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라는 8층짜리 건물이 붕괴된 사고인데요. 이 건물이 대체적으로 이제 봉제 공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개발 국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제조업 중에 하나가 의류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봉제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공장들이 다 어디로 옮겨갔나? 이제 저개발 국가들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5대 의류 국가 중에 하나 들어가고 있는데 엄청 많은 이제 봉제 공장들이 있는데 저 라나 플라자가 전체적으로 다 의류 공장들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이제 붕괴 조짐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패스트 패션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급 260원짜리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학교를 못 가고 거기에서 이제 미싱을 밟아댄 거죠. 그런 옷들이 더 빨리 만드는 패스트 패션을 떠받치고 있는 기본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런 사고가 1200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2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패션 업계의 충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스트 패션 산업은 여전히 크고 건재하고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패스트 패션에 대한 이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이제 그림들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입은 옷은 땀어린 노동이 깃들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더 빨리 싸게 만드는 옷들을 입는 거는 여기에 일조를 하는 거다라는 인식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슬로우 패션이라든지 같이 입는 이제 순환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도를 봤더니 이제 가디언이라고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독립 언론이죠. 거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의류순환 산업이 10% 성장을 했대요.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좀 맹점이 있습니다. 리세일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유명 메이커 브랜드 한정판 같은 거 사잖아요. 더 붙여갖고 이거는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돼서 허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이제 의류 순환하는 이런 시장들이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런 인식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옷 속에 깃든 노동의 의미들도 좀 같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옷으로 인해 발생된 플라스틱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35%가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바다를 해양 오염을 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전 세계 바다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이 이제 합성섬유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들 타이어라든지 도시먼지라든지 도로 표시, 선박, 개인 위생용품 이런 등등등도 있는데 합성섬유가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해양에 이제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플라스틱이 나온 지 한 1세기가 됐는데 뭐 이것이 없어지는 동안 500년이나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사용하는데 5분, 없어지는데 5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0년 우리가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잘게 부수어져서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가장 높은 8,000m의 에베레스트 산부터 밑에 심해의 1만 킬로미터의 심해까지 지금 플라스틱이 다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오냐? 우리의 입속으로 오는 거죠. 플랑크톤이 먹고 그 위에 상위 포식자들이 먹고 가장 상위 포식자들인 인간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게로 환산을 해봤더니 일주일간 저희가 5g의 시리카드 한 장 분량을 먹고 월로 나눠봤더니 저렇게 칫솔 한 개 내지는 어디는 옷걸이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옷걸이 하나가 지금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이게 면역력이 약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 갈 때 혈관을 타고 폐로 들어가서 꼭 박힌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큰 질병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이 이제 여성들의 몸으로 들어가서 태반에 쌓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태변을 싸면은 거기에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산의 문제라든지 지금 불임의 문제라든지 난임의 문제라든지 미세 플라스틱과 많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2,000개라고 해요. 그걸 이렇게 환산을 했더니 이런 양으로 나온 거고요. 주된 섭취 경로를 보면은 물에서 저렇게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생수 먹는 거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육각류라든지 바다에서 나는 거 소금, 맥주, 물을 기반을 하니까 저렇게 맥주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인한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어요. 세탁기에서 저희가 빠는 것들이 저렇게 플라스틱을 다시 빨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이 빨래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우리는 독고단이라는 거냐 또 이제 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토양 오염 많고요. 옷은 또 뭐 물 오염, 그러니까 표백을 한다든지 염색을 하면서 엄청난 또 오염을 시키거든요. 아까 뭐 20% 정도 오염률을 보였잖아요. 또 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3년 6개월을 먹을 물을 사용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청바지는 더 심해요. 한 사람이 10년 먹을 물이 들어가야지 청바지 하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바지는 하나 사면 죽을 때까지 입어야겠죠. 네.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패션 산업계에서도 이 염료를 식물성 재료로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게 이제 부풀이 난 거예요. 특히 이제 니트라든지 극세사 저렇게 그 실의 원료들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죠. 저걸 좀 확대해서 봤더니 저것들이 다 미세 플라스틱들인 거죠. 에베레스트 산에서 지금 플라스틱을 못 들고 가게끔 법적으로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한 10군데 채취해서 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막 나온다는 그 원인들이 보면 다 이제 아웃도어라든지 거기 산에 올라가시는 산악인들 몸에서 옷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크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저렇게 나온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다 면으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걸러서 좀 덜 나오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은 좀 뒤에서 내일의 기후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의생활이 우리 이제 오늘의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고요. 이제 먹거리, 식생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 혹시 보시나요? 저는 가끔 보고 그러는데 거기서 파면 남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운동하는 감독님이 유감입니다라는 이제 글을 썼어요. 우리가 대중 매체들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요즘 이제 그린피스에서 그런 캠페인을 해요. TV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플라스틱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텀블러 놓고 방송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이게 너무 일상화돼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저 플라스틱 사람들이 보면은 저렇게 사용해도 되겠네. 그리고 또 유명인들이 하면은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묘 남매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파묘가 마치 좋은 음식 내지는 우리에게 친근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어쨌든 이 파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열대우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꼭 고기를 먹지 않아도 우리가 기름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숲들을 지금 해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숲이 80% 이상이 야자 나무를 저렇게 심어가지고 기름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나무 공장을 만들어낸 데입니다. 저기는 숲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공장이죠. 저긴 단일 품목이기 때문에 숲은 저희가 뭐 산소를 공급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 안에 생물들이 살면서 종 다양성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해치고 있는 거거든요. 살고 있는 오랑우탄이 지금 서식지를 다 잃어버려서 로드킬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영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파묘가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라면, 감자튀김, 뭐 초콜릿에도 들어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치약, 세제, 샴푸 등에도 들어가고 비누, 화장품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용품들을 만들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먹거리에서 이제 기후 행동에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식 중에서도 이제 소가 참 인간들 때문에 소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너무 과소비하는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문제시 되고 있는데 세계식량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20%가 먹거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을 해요. 유통과 소비까지 하면은 이제 4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축 부분, 특히 소는 이제
방부라든지 트름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 많고요.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 이제 소고기하고 우유만 줄여도 한 6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하고 우유만 조금 줄여도 배출량을 좀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깝깝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누가 이제 재밌는 통계를 내놨는데 소 한 마리가 연간 배출하는 CO2 양이 자동차가 서울, 부산을 40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 엄청 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마리가 배출하는 CO2의 양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거리 위기는 전쟁하고도 연결이 되고 시리아 내전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 광산 때문에도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주식인 이제 밀가루가 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에다가 가뭄이 심했던 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이제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폭망하고 너무 살기 어려워서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이제 곡물 자급률, 식량은 이제 주로 우리가 먹는 이제 식량 위주랑 곡물은 사료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꼴찌예요. 2021년은 20%인데 2022년 자료를 18%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이제 자급률 쌀을 빼면은 나머지 것들, 밀, 옥수수는 거의 90% 이상 수입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수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먹거리의 문제다.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은 누구든 나가서 마트를 터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기후과학자의 주철 박사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갔고요. 그렇다고 우리 개개인이 자급률을 정말 높일 수 있을까 너무 고민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기후 정치를 통해서 바꿔내야 되는 일들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짚어봤고요. 그럼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에너지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한순간도 아마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화장실 가서 물 내리기도 어려울 거고요. 예, 냉장고에 모든 물건은 썩어 있을 거고 아마 일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이제 단전된다면은 도시는 정말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다. 주택은 좀 낫겠죠. 벌판이 있다면 좀 낫겠죠. 근데 진짜 막 악취가 진동하고 여름에 이런 곳을 지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막 숨을 막고 지나시죠? 코를 막고 막 지나실 것 같은데 숨이 안 쉬어지죠. 그러나 저 안은 엄청 시원하죠. 예, 이거는 이제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라는 사이트가 있던데 이제 입선작이에요. 근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에 다 있죠.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저걸 설치했더니 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늪에 빠지고 있는 거죠. 석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고, 석탄의 이제 위해성은 이 탄소 제로와 너무 중요하게 이제 밀접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직도 두 기나 짓고 있다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편리함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탄소를 제로를 가야 되는데 또 다시 짓고 있다는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핵발전 문제가 이제 항상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 포인트죠.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겠다, 중간재료로 쓰겠다.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탈핵을 선언했다가 다시금 이제 신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원불교가 성지에 6기가 있습니다. 6기의 한빛 햇발전소가 있고 여기 가보신 분들도 많고 매주 월요일날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기도 합니다. 한 종교가 12년 동안 저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는 또 하나의 자부심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얼마까지 할지 우리의 기도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라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발전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혹시 몇 기가 있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26개라고 그냥 찍었어요. 찍었지만 얼추 비슷했어요. 25개 내지 6개. 25개 맞습니다. 이게 연구 폐쇄된 건 2개예요. 월성 1호기하고 고리 1호기가 연구 폐쇄됐고, 자, 우리의 관심사인 한빛 핵발전소 6기가 있는데, 한빛 1호기는 언제 수명을 다할까요? 자, 내년도입니다. 1986년도 상업발전 시작을 해서 내년
2025년 12월에 혈기 수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거든요. 저희가 탈핵술래 하면서 모토가 뭐였냐면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3개월이 좀 남았어요. 1년 반 정도 열심히 걸으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짠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지금 18기로 수명 연장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 빗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빗이 지금 뚫리면은 다른 데도 지금 다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게 법이 좀 강화되면서 사전에 이제 뭐 주민공람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이제 지자체하고 밟는데 지자체가 여러 가지 중대 사고에 대한 대비가 없다, 뭐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되게 중요한 이유거든요. 반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보완은 하지 않고 계속 행정적인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30km 햇발전소가 있는 데부터 30km에 걸쳐진 지자체가 한 6군데가 돼요. 한빛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6군데에서 다 이 주민공람을 해야 이 절차가 넘어가는데 이 주민공람을 하지 않고 버텼었습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부안, 영광, 고창,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평이 얼마 전에 이제 이 주민공람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공람이 끝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엉터리 망터리로 주민공람을 했고요. 주민들이 거의 관심도 없고 모르기도 합니다. 이런 주민공람 절차를 요식행위로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수명 연장 절차로 간다라고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엉터리 그리고 너희가 이 보완하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다시 반대 서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되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햇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뭐 제일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데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4위 정도, 뭐 일본,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밀집도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거.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탈핵 운동 하는 사람들은 지금 탈핵이 너무 중요하다. 어떤 이슈보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탈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핵발전 사고는 피해가 전 국토 그리고 대를 이어서 수만 년간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례 많이 봤죠.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도 지금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지역들인 거죠. 그리고 그 여파들이 그 해양 투기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를 조금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수명 연장이라는 이슈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빨리 하루라도 멈춰야 되는 게 핵 폐기물입니다. 하시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작가인데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제 핵 폐기물을 갖고 있고 곧 포화 상태 2030년대가 되면은 이 핵 폐기물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핵 폐기장을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정부의 논리죠. 뭐 그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핵 폐기물을 생산하면서 핵 폐기장을 짓는다는 거는 핵 발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어디다 지을지를 논의하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핵 폐기물이 그래서 어딘가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처한 상황인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누가 처리하나요? 저희 아이들이 처리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론화할 수 있게끔 그 논의의 장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태어난 아이부터 곧 돌아가실 어르신들까지 저렇게 핵 폐기물을 한 집씩 지고 있는데 양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월성에서는 어마어마한 핵 폐기물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야구공 크기만한 무게만한 양을 저렇게 각 집에 하나씩 갖다 놓으셔야 돼요. 네, 공평하려면 그래야 되죠. 저희가 지난번에 그 거리에 나가서 핵발전소 이름과 지역을 연결하는 거 해봤더니 거의 다 못 맞추더라고요. 네, 아주 정말 핵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외에는 잘 몰라요. 지도에 꽂아놓고 나서는 진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어머 영광에 나 고향이 영광인데 이렇게 6개나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내지는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이 있다고 이게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 폐기물을 어디다가 놓고 싶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다 우주나 바다에 보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보내지 않고 서울에 있어야죠.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으니까. 특히나 이 정책을 하고 있는 용산에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핵폐기물 때문에라도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면서 활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명 연장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고요. 영광 그 한빛이라든지 지금 월성이라든지 줄줄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개를 한다고 하니까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없겠죠. 그래서 영광에서 시간을 많이 끌고 정책적으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강화되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의식주의 측면에서 오늘의 기후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의 기후라는 이름으로 의식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문제도 있고 또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도 있고 뭐 입고 먹는 이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3년 방글라데시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각성한 패션 업계 사람들이 이제 옷을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 고민, 그리고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사례입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다시 입다 연구소가 만든 거거든요. 저는 이름 보고 참 깜짝 놀라서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다시 입다 연구소. 여기서 이제 내놓은 모토가 가장 지속 가능한 옷은 이미 옷장에 있는 옷입니다. 설문을 해봤더니 21%를 쟁여놓고 있다고 합니다. 풀지 않는 옷이 21%예요. 심지어는 젊은 친구들은 색도 빼지 않는 10,000원짜리들을 막 사서 쟁이고, 이 옷은 빠는 옷이 아니라 버리는 옷입니다. 이런 모토에 막 휩쓸려 가지고 이런 옷들을 많이 샀었죠. 한편으로는 아까 숏캅이라고 이렇게 무자비한 소비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알고 실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또 아무 상관없이 무시하고 사는 층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옷 순환은 되게 젊은 층에게 다가가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도 보면은. 그래서 21% 파티라는 것들을 열면서 옷을 순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순환 앱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한편으로는 또 더 많이 사지 않나? 하나의 면죄부라든지 나의 죄책감을 여기에 가려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21% 파티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시키고 싶어 드렸던 이유가, 21%의 옷을 가지고 와서 걔는 물물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책에다가 그 3가지를 써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가 이 아이를 뭐 깜찍이라고 하면 깜찍이, 그리고 어떤 추억이 깃든 옷이고 주인한테 가서 어떻게 쓰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써요. 얼마라는 택 대신 그걸 달고 서로 물물 교환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줍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정말 함부로 버릴 수 없겠죠. 그러면서 옷에 대한 감수성이 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록교당에 강의 가면 이 말씀을 드리면은, 순환 어플하고 21% 파티 우리 교당에서 아니면 내가 속한 곳에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바다에라든지 아니면 교당이라든지 내가 속한 곳에서 친구들하고 해도 돼요. 친구들하고 내가 있는 옷 가지고 와가지고 가장 좋은 건 내 또래들하고 바꾸는 거죠. 이런 행사를 하면 친구에 대한 이해도 더 높아지고 동료에 대한 더 이해도 높아지면서 서로서로 또 감시가 되겠죠. 누가 새 옷을 사나 안 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아까 봤듯이 옆에서 수선하는 공방도 옆에서 하면서, 또 이제 나의 손의 기술, 우리가 다 죽여놨지 않습니까? 이 산업화가 나는 손을 오로지 소비할 때만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일 하는 데만 쓰는 거야. 이런데 옛날에는 의식주를 다 내 손으로 했잖아요. 자금력을 높였잖아요. 손의 자금력을 높이는 일들을 같이 부가적으로 하면서 이 기후위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1% 파티 한번 좀 활용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순환 어플인데, 이건 제가 해본 거라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저렇게 어플을 깔고 수거 신청을 해서 저렇게 밖에 내놓으면 됩니다. 수도권은 저렇게 직접 픽업을 하고 수도권 외에 전국 서비스를 하는데요. 거기는 신청을 하면은 본인들의 이제 비닐백을 주면은 거기다가 넣어서 내놓기만 하면 저렇게 문자가 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진행 상황을 보면은 제 것이 저렇게 몇 킬로였고 너에게 내가 통장에 얼마를 넣어줬어. 너의 금액은 이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는 120그루의 소나무를 심었어라는 저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120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거에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이런 어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좋았던 게 다른 데는 지금까지는 일정한 양이 뭐 몇 킬로 이상 됐었어요. 근데 특히 여름옷 같은 경우는 뭐 20킬로 맞추기 너무 어렵잖아요. 겨울옷도 저 꽤 됐는데 20킬로가 아니라 13킬로인데 20가지 이상이면 됩니다. 모자라든지 신발까지. 그래서 한번 어플 이용해 보시면 확 다가오실 겁니다. 이게 뭔지를. 게다가 돈도 줘요. 그리고 그온 오프라인 스토어를 운영을 합니다. 돈으로 안 받고 적립으로 한다라면 1.5배를 줘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자기네 스토어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후기를 보니까는 10,000원에서 30,000원, 브랜드는 30,000원인데 다 수선하고 다시 세탁해서 포장을 해갖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너무 새옷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남양주하고 성수동에 2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도 굉장히 많대요. 깜짝 놀랐네요. 너무 메이크업 명품들도 이렇게 흔하게 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옆에 뭐 차란이라든지 코너마켓 같은 데도 있습니다. 차란은 보니까 어린이 용품하고요. 여성 의류 주로 하고 여기는 판매.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은 옷들이 있어. 젊은 친구들. 이걸 좀 해서 돈을 좀 벌 수도 있어라고 하는 데를 하면은 저렇게 판매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체형까지도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판매자가 그러고 전에 무슨 옷을 팔았는데 여기는 철저히 좀 판매 위주로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류 이렇게 순환하는 거, 10%의 순환 산업에 여러분들 좀 올라타시는 이런 것들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거는 옷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플 중에 한번 보니까 제가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역에 한번 찾아보세요. 법인이라는 회사에서 네프론이라는 이런 기계를 리필을 해주는 거예요. 지자체 같은 데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플을 깐다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는 이제 익산입니다.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는 페트병하고 캔인데요. 페트병은 10원, 캔은 15원. 그래서 적립을 해서 2,000포인트가 되면은 돈으로 환급이 돼요. 저는 이렇게 보상이 되면은 굉장히 이 수거 체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이 공병을 저렇게 보상 체계를 줬어요. 마켓마다 저렇게 공병 기계가 있어서 넣으면 이렇게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었거든요. 공병 회수율이 95%, 재활용률이 그렇게 95%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셔서 실제로 교당 같은 데서도 우리 지역에 좀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요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옷하고 다른 얘기지만 플라스틱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덜 먹고 덜 내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는 2025년부터 세탁기에 아예 미세 플라스틱 거름망을 장한 거 법제화했다라고 하는데 법에 이제 걸린다는 건 지금까지는 이제 권유 사항이었고요. 기업은 국가가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아예 이제 제품 출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좀 거르는 작용들을 좀 제품부터 하라고 법제화를 하는 게 있고 또 기업은 이제 패션 산업들이 이제 이런 자구책들을 내는 거죠. 대체 원료로 유기농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옷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세탁할 때 미세 플라스틱을 좀 줄이는 이런 방법들을 하기도 하고 그 청에서 아까 그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탈리아에서 이제 청을 주로 하는 회사에서는 버섯과 해조류 염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좀 해양 오염을 줄이는데 더 노력을 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확산이 되게끔 하려면 소비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좀 전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냐라고 좀 묻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 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가전제품 생산하는 데서 니네 이런 거름망 할 계획이 있냐 이런 거 설문조사 공개적으로 하고 그 대답을 막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한 압박이 돼요. 그 단체가 회원이 5,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답한 데가 LG였습니다. LG가 세탁기 할 때 우리 이거 거름망 넣는 걸 기술 개발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아직까지 답한 데가 유일한 데가 LG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개인은 좀 뭘 해볼까? 우리라도 뭐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그 거름망을 사갖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미국 제품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직구하면 탄소 발자국 많이 할까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내가 좀 니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세탁망을 사용을 하면 그래도 거기서 그나마 좀 큰 것들은 걸러주니까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세탁기는 채워서 한다. 이렇게 너무 이제 공간이 많으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지는 빈도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물로 하셔라. 이런 그래도 세탁은 됩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엄청난 떼국물이 있어서 세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탁 시간도 뭐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가급적이면 손세탁 하셔라. 저는 지금 1인 가구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손세탁을 하려고 하고 천연 세제들 있잖아요. 잠깐 담궈놨다가 이제 작은 짤순이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자구책들로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적게 사고 필요할 때만 세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게을러 지셔라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너무 빨아대요. 여름이면 이제 땀 냄새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여름 것도 좀 이제 담가놨다가 땀이 좀 빠지면 세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두 번은 그렇게 말리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고요. 더울 거나 두꺼운 거는 그냥 밖에 옷걸이에 좀 걸어놨다가 좀 세탁을 한 번이라도 좀 줄이는 방법. 양말도 좀 며칠 신으시고요. 저는 며칠 신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신는 거 따로 두고요. 외출용은 따로 둬서 한 3일까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냄새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진다로 35%가 해양 오염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래는 게을러지자라고 좀 대안 아닌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류의 이제 내일의 기후였고요. 먹는 거에서는 채식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거기 때문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하라는 거 아니고요.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해도 450만 대 자동차를 멈추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해인가 이런 챌린지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소속돼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챌린지들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에 채식만으로 우리나라는 채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2.89g이나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 2006년도에 축산업의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동양인보다 특히 서구 식단이 문제잖아요. 소고기를 엄청 많이 먹잖아요. 소고기로 인한 이 탄소 배출 아까 이제 얼마만큼 많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구 식단이 거대한 전환 없이는 이 기후기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거대한 식단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비건 운동가의 이런 말도 있고 그레타 툰베리는 이런 육식을 계속 먹는 거는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짓는 농업들이 다 탄소농업이에요. 다 석유로부터 출발한 농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석유를 쓰지 않고서는 농사짓기 매우 어려울걸요. 우리가 지금 막 판매철이잖아요. 비닐하우스 없이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대로 농사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기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반화되어 있는 농업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전환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제 파머컬처 농사를 짓는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좀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외국에는 이렇게 예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상업농이 가능하냐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한 3년, 5년이 지나면 관행농보다 3배에서 5배의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되게 집약적인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원불교가 갖고 있는 수락 텃밭을 지역의 기후 농부들에게 저렇게 빌려줘갖고 저게 한 2년 차일 거예요. 그 인가의 숲이라고 코로나 때 이것이 다 인가로 인한 거다 하면서 이제 숲을 저렇게 조성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 키만큼 높은 이제 숲을 지금 이뤄서 올해부터는 아마 과일 같은 거 해가지고 아마 파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머컬처 밭의 특징은 경운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물로 멀칭, 뭐 비닐 쓰지 않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말 그 안에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서 흙을 정말 좋게 만들어줘요. 제가 의정부에서 같이 농사지면서 이걸 너무 경험을 했어요. 공사장에 흙을 받아가지고 1년 만에 굉장히 고슬고슬하고 냄새나는 흙을 만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국가가 좀 농민들 기본소득이라든지 탄소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해서 이런 농업들로 전환을 해간다면 충분히 먹거리에 전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생활에 있어서는 당연히 에너지 전환이죠. 저희 온불교는 100주년에 이미 100개 햇빛교당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의 종교적 좋은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2023년 대만 불광사에서도 있었고 해외에 나가서 저희의 종교적 사례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워하고요. 중요한 거는 많은 종교들에서 좋은 가르침을 하는데 원불교는 어떤 가르침이 실제 너희 성소에다가 이렇게 햇발전소라는 걸 올릴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업지사가 매우 중요한 실천이 매우 가르침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의 결과로 저희가 100개 햇빛교당으로 천지보훈하자라는 것을 지금 이뤘고요. 그것에 이어서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까지 148개의 햇빛 발전소를 갖고 있는 종단이자 둥근 햇빛 발전소라는 시민 햇빛 발전소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전국 단위 총회에서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최다 햇빛 발전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협동의 의미와 재생에너지의 의미를 잘 살린 조합으로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에너지 전환에 활동들을 하고 있는 종단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작년에 10주년을 맞은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서 이런 모토를 걸었습니다. 교당 옥상에서 세상의 지붕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온불교 아리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교당 아리백을 달성하겠다는 건데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절전,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이걸 통해서 탄소 제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2030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체가 둥근햇빛발전 협동조합, 그리고 온불교 환경연대, 그리고 승화기술이라는 이제 사업체, 그리고 교단입니다. 교단이 제일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교단에 좀 협조 좀 하라고 쓴소리 해주시고, 계신 곳에서 우리는 더 절약할 게 없는지, 더 발전을 할 곳이 없는지 살펴주시는 것도 여기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고, 저희가 100주년 행사할 때마다, 기자회견 할 때마다 교정원장님이 이거 강조하세요. 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생활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가 있는데요. 지금 수리할 권리가 유럽연합이라든지 유럽에 속한 나라들은 수리권을 이제 법제도화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제 네덜란드 마틴 포스티마라는 이제 저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2007년부터 수리 카페를 시작을 해서 2007년에 암스테르담에 수리 카페 재단을 만들면서 특히 가전제품 있잖아요. 우리 가전제품 버리려면 돈 주고 버려야 되고, 와, 얘가 어디로 가서 쓰레기로 쌓일까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페를 만들면서 2020년에 5천만 톤의 전자폐기물 20%를 재활용을 하고요. 21년에는 33개, 주로 유럽이죠. 1,400개 수리 카페가 있으면서 이렇게 재활용을 넓혀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지자체하고 연계한 자원순환 가게라든지 우수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수리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대체로 지금 우수선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우산 버릴 때 어떻게 버리세요? 엄청 분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종량제 버리는데, 종량제 버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너무 골치 아파요. 근데 이것도 막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싼 비닐우산 나오면서 원래는 실로 이렇게 꼬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을 분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냥 접착제로 붙여버려서 그건 지금 안 된대요. 그 알맹 상점이라고 알맹이만 파는 상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이제 쑥가나눔에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이거 우산을 수리하는 수리점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호호예요. 호우호우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수리할 수 있는 권리, 이 수리가 돼야지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법제도화되고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들 좀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청년 목수인데요. 자기가 목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 게 너무 걸린다고 하면서 짜투리 가지고 많이 이제 하는데 그 장흥에서 이제 재생사회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품들을 깨지거나 잘라진 물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리했어요. 근데 너무 멋있게 재탄생을 했죠. 갖고 싶은 물품이 됐어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게 얼마나 다른 가치로운 것인지를 좀 알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친구랑 같이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희 경산 상사님 저희에게 탑설 운동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법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따서 이제 경산 상사의 3덜 운동 우리가 온불교 모토로 삼자. 더 하지 말고 덜 사용하자. 특히 수도인이라면 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3덜은 덜 쓰고
덜 만들고 덜 개발하는 운동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11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Buy Nothing Day.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11월 26일. 자, 3덜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의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한번 정해보세요. 4월 2일도 좋고요. 5월 2일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경산 상사님이 얘기해 주신 3덜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하루 정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이래야 우리가 탄소를 멈추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3.5%를 기억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건 활력화 운동이라고 실제로 있는 건데요. 정치학자가 지난 1세기에 걸친 비폭력 저항 운동에서 성공한 사례를 봤더니 3.5%가 각성하면 되더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는 몇 명인가요? 아마 다 가능할 겁니다. 100명이 있다고 하면 3.5명만 내 친구를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곳의 3.5%의 하나가 되어주시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3.5%는 용기를 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눔을 좀 하고 싶은데요. 소감도 좋습니다. 내지는 평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된 장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왔다 갔다 했지만 알게 된 장면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 실천하고 싶은 것 하나, 이렇게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은 각각의 그냥 하나씩만 나는 장면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짧게라도 하나씩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전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아까 질문. 그 첼스노스 그분이 기후위기 그 3.5%라고 얘기했는데 3.5% 가지고 과연 될까요? 이거는 연구 어. 논문에 나온 겁니다. 어떤 근거로 네. 3.5% 지난 100년간 성공했던 혁명의 사례들, 비폭력 혁명, 여러 나라들의 비폭력으로 우리나라 말하자면 촛불혁명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시작은 3.5%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들불처럼 일어난 것들을 이분이 100년간의 자료를 한 10년 이상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낸 게 3.5% 그래서 활력화 운동이라는 논문의 어떤 이제 결과물들을 내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 세 가지 가지고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실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다 이게 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머릿속에만 알고 손발 안 움직이고 가슴으로 공감 안 하고 그래서 자꾸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잡아서 꾸준히 같이 하자. 그리고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아까 3.5%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80억 인구 얘기하잖아요. 80억 인구의 3.5%면 2억 8천만 명이에요. 지금 과연 기후위기를 정말로 심각하게 느끼는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 될까요? 기후운동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되게 작은 숫자 같지만 되게 큰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3명 반 손잡고 오늘 10명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 강의 때 30명 뭐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면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5%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네. 이제 아까 이제 온실가스 얘기나 탄소 얘기나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도 각각의 또 내용이 다를 것 같거든요. 알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지는 강의였습니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강의 그러면 감사합니다. 알고 싶은 게 많아졌다. 실천으로 들어가겠네요. 아마 이제 다음 쭉 이어지는 강의에서 좀 더 세분화된 얘기들, 더 많이 농업 얘기도 나오고 흙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의식주 이렇게 테마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다시 각성이 되고 공부가 됐는데 그 중에 탈익술래 하시잖아요. 그러면 꼭 그 밴드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리고 가슴이 막 막막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알게 된 사실은 핵 폐기물이 그게 계속 그 그림에서 일본 작가가 등에 메고 이렇게 고준위 폐기물이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집을 짓는다면 아파트를 짓는데 화장실이 없는 네. 격이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천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명 어떻게 더 그 확산시킬 건지 교당에서부터나 주변에서 서명 받고 싶고 또 거리 나가서도 피켓 할 때 또 서명란을 마련해서 받아야겠다. 탈원전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오늘 아주 또 먹먹합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서명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소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에어컨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에어컨을 켜고 있고, 또 날씨가 더 더워지니까 또 에어컨을 더 설치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정말 악순환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물을 지을 때도 사실 더 튼튼하게 짓고 막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바람이 통하고 이렇게 지을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건물을.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천을 하고 싶은 것을 말하자면 고쳐 쓰고 다시 쓰는 것? 저는 이제 매번 뭔가 고장날 때마다 아, 이거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요즘엔 좀 그게 좀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 다시 못 쓰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막 의자도 어떻게든 고쳐서 써보고 돈을 들여서라도 고쳐서 써보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실천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불교에 오면서 원불교 입교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저에게 원불교가 뭐냐고 저희가 물었을 때, 원불교는 마음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원불교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경운동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마 많이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3.5%고요. 뭐 나비 효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3.5%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운과 마음을 모으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혁명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나비 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단은 3.5%까지라도 동지들을 모으고 그렇게까지 도달한다면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도 3.5%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실천하고 싶은 것은 옷이 뭐 플라스틱에서 나온다는 건 잘 알고 있었고, 저도 옷장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입지 않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보통 옷을 사면은 한 10년에서 15년을 입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입는 옷들이 뭐 한 21%는 평균 있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21%가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어차피 집에 두면은 안 되니까 어쨌든 재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옷을 골라내서 착한 거 유통하는 그런 것을 찾아서 옷이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안 입는 것은 정리하고 가급적이면 안 사고 입는 것을 좀 오래 입고 그렇게 해서 한번 버텨보자. 그런 생각을 좀 실천할 방법으로 좀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천. 네. 네, 오늘 저는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실천을, 다른 것들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거나, 뭐 장바구니를 쓴다거나, 뭐 화장을 하지 않거나 하려는 거는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사는데, 가장 힘든 게 이제 육식을 끊는 거에 대한 게 제가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육식을 끊는 부분은 이제 육식을 안 먹느냐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채식으로 하기? 아, 그거부터 좀 시작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옷 부분이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옷이 가득한 방에 와 있었는데, 이 옷을 어떻게 수선해서 쓸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옷 기술자가 계신데,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말씀드려가지고 옷 수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얘기가 오늘 의식주 중심으로 쭉 얘기해 주셨는데, 각각이 다 다른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이제 딱 떠오르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모든 것은 연결돼 있구나, 이 상황들이. 인과관계, 이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다 떠올랐고, 제가 지난달 원불교 신문 칼럼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지만 반대로 없어서도 살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좀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물건, 옷 얘기 많이 하셨는데 21% 파티 얘기하시면서 저는 거기에 내가 사연이나 내 애정이 묻어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되나 싶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풍족하고 쉽게 뭐 최신의 것들 아니면 싸게는 더 사기가 쉬워졌고 먹기도 좋아졌지만 그만큼 내가 얘 물건이나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정말 소비의 부끄러움을 많이 정말 깨우치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또 좋았던 점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그 아, 네. 실천권을 가까운 인연이나 그 교도분들 이렇게 중심으로 같이 네. 모임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싶어요. 아,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 날, 그것도 신선했어요.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꼭 정하셔서 다음에는 나 언제 정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이 나싱데이 아무것도 안 사는 날이라는 게 예를 네. 들면은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사는 거, 내가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을 하지 말자는 거죠. 뭐 그럼 식사를 사 먹는 거 이런 건 포함이 되겠죠. 그날은 뭐 도시락을 싸간다든지 뭐 단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뭐 근데 교통비라든지 직장 생활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뭐 네, 필수적으로 그런 네, 들어가는 비용은 네, 할 수 있다는 거고 특별한 어떤 쇼핑하는 것들을 하지 예, 말자는 의미네요. 예. 그렇지만 음, 어쨌든 생계를 위한 것도 쇼핑이기 때문에 이날은 뭐 그렇다고 전날 많이 사놓으라 이건 아니고 있는 걸로 이제 요리를 한다든지 최대한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죠. 이거는 다 주관적인 기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정말 차도 안 타보겠다, 내지는 걸어가 보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감상을 나누시면서 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기준은 주관적으로 하시되 대체로 소비를 줄여보자는, 멈추자는 날의 의미니까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오늘의 기후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